네, 다음으로 이제 하는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지금 동물병원 이제 실무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동물병원 보건사의 그 시험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동물병원 보건사 시험이 내년 2월에 예정이 돼 있지만 앞으로 4개월 남은 상태지만 이거 뭐 구체적으로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출제자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아직 미비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저희들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그 과목별로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거는 가안은 나온 상태고, 이게 한번 제 기억으로는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정된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배우는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부생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동물병원 실무, 외과, 방사선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안에 보면은 각각의 시험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1부터 9까지 나와 있는 게 동물병원 실무, 지금 시험은 총 14개 영역에서 3과목을 보게 되는데, 동물병원 실무에서 나올 수 있는 시험 범위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뭐 했죠? 응대법 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거 배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배우는 부분이고, 지금 좀 급한 거는 아무래도 그런 국가고시 이런 게 걸려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시험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그리고 사실 수의학 같은 경우는 학문이 이제 오래됐다 보니까 국시 나오는 스타일이 있어요. 스타일이 있고, 이 수의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모여요. 시험 보기 전에 그 호텔 같은 데서 호텔을 잡아서 합숙 비슷한 걸 하면서 서로 이제 그 문제 같은 거, 어떤 진짜 출제가 될 만한 그런 정말 유력한 문제 같은 거를 10개의 수의과 대학이 서로 막 교환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국가고시를 보게 되는데, 그럼 합격률이 거의 100% 가깝게 나와요. 근데 동물보건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없고, 내년에는 이런 게 윤곽이 더 잡힐 텐데, 올해는 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이제 모르는 상황이 조금 있다 보니까, 뭐 시험이 어렵게 나올지 쉽게 나올지, 그래서 뭐 몇 점 이하는 꽈라, 그 다음에 평균 얼마여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난이도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학교가 엄청나게 많은데 인증을 신청한 학교들이, 이 학교들이 문제 난이도나 수준 같은 거를 어느 정도 뭐 해놓고 어느 정도 배웠는지 이런 기준도 없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학과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문제은행 같은 게 있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전국에 있는 동물보건사 협회가 사용하는 공동 교재 같은 게 있다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갖다가 조금 많이 좀 참조를 하겠는데, 또 그런 교재가 없어요. 그런 교재가 없고 그냥 또 몇몇 대학에 모여서 한 교재는 또 부분적으로 있어요. 뭐 동물 공중보건학이라든지 동물 질병학 같은 경우는 또 모여서 한 교재가 있고, 뭐 내과, 외과 이런 거는, 임상병리 이런 거는 지금 모여서 쓰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어떻게 출제될지 이제 모르는 상황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지금 아마 학과장님도 동물보건 종합 시간에 그런 문제 풀이 같은 거 진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상황은 이렇고, 그래서 저도 일단은 그냥 문제를 좀 냈어요. 문제를 냈고, 실무에 관련된 문제를 지금 제가 한 50문제 정도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과,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방사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내과라든지 아니면 임상병리, 양리 이런 것도 조금씩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한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가 있는 거를 기준으로 50문제 정도 내서 다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문제풀이를 조금 진행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실무 시험 범위 나오는 게 이제 9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대법 배웠죠. 업무행정관리도 배웠죠. 어느 정도. 전자차트를 안 배웠죠. 그죠? 전자차트는 아직 설치가 안 됐는데 10월 중순쯤에 아마 설치가 될 거예요. 그때쯤에 설치가 되면은
그때 이제 실습식으로 아마 대면 실습은 아니고 비대면 실습을 할 거예요. 비대면 실습을 해갖고 그 전자 차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화면으로 하면서 보여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할 것 같고, 출입국 관리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한테 레포트를 내드렸죠. 출입국 관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요런 거 이제 정리되어 있는 자료 같은 게 꽤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같은 거 참조를 해서 레포트 내줬듯이 한번 정리를 스스로 공부를 해보고 한번 나중에 시간 될 때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뭐 청소라든지 위생관리, 그다음 뭐 격리 입원실 이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뭐 물품 관리, 의료 폐기물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씩 배웠고, 동물 등록제도 배웠죠. 복장은 제가 뭘 어떻게 강의할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교환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지금 이 복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단순히 이제 접수할 때 아니면 테크니션 업무를 볼 때 복장인지 아니면 어떤 수술 같은 거 할 때까지 포함이 되는지 이런 건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복장이랑 출입국 관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시간을 한 번 더 내서 이제 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전자차트는 이제 설치가 되는 대로 이제 한번 실습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9개 제가 지금 실무 이제 PPT 만들고 가르치고 한 게 그래도 시험 범위 내에서 일단 하려고 그런 강의안을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학문이 동물병원 실무라는 학문 자체는 사실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의 교환도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도 진짜 정석적으로 만든 그런 교과서나 강의 교환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반드시 가르치는 부분이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 내년이 되면 이제 좀 체계가 잡히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첫 회 시험을 보게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일단 한 50문제 정도 제가 이런 부분 중요하겠다 싶은 걸 만들어 봤으니까 저랑 같이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시험 문제는 제가 교과서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양하게 있는데, 뭐 이런 임상 테크닉 같은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물 간호학, 아니면은 제가 이제 강의했던 내용이나 아니면 기타 자료에서 이제 한 거를 토대로 이제 만든 그런 시험 문제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부터 우리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부터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동물보건종합은 지금 문제풀이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문제도 풀어보면서 조금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부가 설명도 조금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일일이 해설을 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쭉 풀면서 설명하는 거 듣고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고, 자, 보호자 1번부터 풀어볼까요? 보호자 컴플레인을 응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바르지 못한 거는, 자, 병원은 컴플레인이 항상 걸리죠. 그쵸? 컴플레인이 걸리는 경우 어떤 경우겠어요? 서비스가 만족을 못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기본적인 뭐 응대 같은 게 좀 잘못됐다든지, 그쵸? 이거 되게 친절하게 응대를 안 했다. 요새 뭐 눈빛이 불친절해 이런 거 갖고 뭐 컴플레인 거는 사람도 있잖아요. 되게 주관적이고, 그리고 내가 뭐 진료를 받았는데 나 돈 많이 냈는데 제대로 서비스 못 받은 것 같다. 그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료사고 같은 거, 수술하다가 죽었어요, 이런 컴플레인 같은 거. 어쨌든 컴플레인 항상 걸릴 수 있죠. 자, 컴플레인 걸리게 되면 이제 바르지 못한 거 1번부터 읽어볼까요? 보호자의 컴플레인에 공감하고 정중하게 사과한다. 이건 어때요? 맞는 얘기죠. 자, 컴플레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과해서 끝낼 수 있는 거면은 사과하고 끝나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보호자 너무 진상을 부려. 이거는 진짜 경찰 출동해야겠어. 그러면은, 그리고 그때는 사과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수의사한테 물어봐요. 왜냐? 내가 사과를 하는 순간 내가 책임을 다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경우에는 꼭 사과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사소한 잘못이나 그냥 사소한 불쾌감을 느꼈을 때는 사과하고 끝낼 수 있으면 사과하는 게 좋죠. 그냥 그러고 끝나게 하는 게 여러분들 신상이 아니고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 정신건강, 신상이 아니고 정신건강을 내가 이상하게 정신건강에도 좋아요. 그렇죠? 보호자가 흥분한 경우에는 빈 진료실로 모시고 경우에 따라 차등을 대접한다. 그래서
이게 보호자가 너무 흥분하거나 이랬을 때는 선임 테크니션이나 리셉션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코디네이터 같은 분들이 조용한 데로 모시고 가서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자, 본인 선에서 해결이 어려운데 자꾸 보호자랑 싸우려고 하거나 뭘 변상해 주려고 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 그랬죠. 안 되면은 선임 테크니션이나 수의사에게 꼭 보고를 하고, 보호자의 진료 기록을 지우고 다시 방문하시 문제가 너무 쉽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위배돼요. 일단은 진료 기록을 임의로 지우면은 이게 그 수의사법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진료를 거부해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있던 병원에도 진짜 돈 안 내고 떼먹고 막 내용 증명까지 보내고 진짜 별 일을 다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계속 방문을 하는데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올 때마다 일단 돈부터 받고 진료를 하게 되는데, 방문을 해서 또 진료를 받아요. 웃긴 게. 그런 경우도 있고, 인터넷 컴플레인 요새 걸리는 경우 많죠.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내 이 병원에서 일한다고 함부로 원장이나 아니면은 수의사나 어쨌든 본인의 어떤 윗사람의 그 말을 듣지 않고 함부로 게시물을 달거나 삭제하거나 댓글을 달면은 절대 안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그 병원 소속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정답은 빨간색으로 할까요? 네. 자, 동물병원의 진료 순서로 맞는 거는, 자, 보통 어떻게 되죠? 대부분은 전화를 하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먼저 하죠. 자, 문제 이제 풀다 보면 예약 먼저 해야 되고, 배웅은 맨 끝에 오겠죠? 배웅이 다 맨 끝에 갔네. 예약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방문해야 되죠? 그쵸? 병원에 방문을 하고, 병원에 방문하면은 신규 환자든 오던 환자든 리셉션에 있는 사람이 접수를 해주죠. 자, 그러면은 방문하고 접수하고 1번밖에 없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대기해야 되죠? 그쵸? 대기가 이 전에 와도 될까요? 방문하고 대기하고 접수하고 또 대기. 이렇게 해도 맞는 얘기긴 하죠. 어쨌든 접수 후에 대기하고, 자, 그 다음에 진료를 보고 수납하고 배웅하고, 대부분 이런 순서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반려동물의 체중 측정의 목적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자, 체중 반드시 측정해야 된다 그랬죠. 체중 측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한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제일 편한 거는 그냥 강아지, 고양이 같은 경우는 체중계가 있으면은 어때요? 그 위에다가 그냥 올려놓고 손 딱 떼고 체중 재는 게 제일 편하고, 자, 대형견 같은 경우는, 대형견은 위에다 놓는 체중계 말고 바닥에 놓는 체중계 있죠? 그 위에 올라가게 한 다음에 체중 재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보호자와 함께 올라가거나 보호자와 안고 올라가고 보호자가 안고 올라가거나, 뭐 보더컬리 정도 되면은 보호자가 안고 올라갈 수 있죠. 아니면은 뭐 큰 비숑이라든지 보호자가 안고 올라가고 보호자의 체중을 빼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아기가 너무 말을 안 듣는다, 캐리어체로 하고 나중에 캐리어만 빼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강아지가 직접 올라가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체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중요한 측면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일단은 어린 개의 경우에는 성장이 잘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아과에 만약에 애기, 여러분들 이제 뭐 아이는 없겠지만 아이가 있으면 소아과 갈 때마다 체중 재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이대에 맞는 성장 곡선이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 확 급격하게다가 좀 둔해지죠, 곡선이. 강아지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급격하게 자랍니다. 그러다가 둔해져요. 그래서 어린 개의 경우에는, 어린 개는 그래서 사실 비만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한 살 정도 되기 전까지는 계속 쭉쭉 잘 먹이는 게 좋은데, 가끔씩 보호자들 보면은 이제 입양했을 때 이거 뭐 숟가락으로 한 숟갈 먹이라던데요, 이런 거 듣고 와가지고 강아지는 쫄쫄 굶는 경우가 있어요.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성장 같은 거 잘 됐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자, 나이 든 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나이 든 개는 암이라든지 종양이라든지 어떤 질병에 걸리면은, 아니면은 당뇨 같은 거, 체중이 그냥 쭉쭉 빠집니다. 신부전 같은 거 체중이 막 빠져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걸려 있으면은 체중이 감소하기 때문에 질병 여부를 보기 위해서 체중을 측정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약물 사용 시 적정한 용량 계산. 이거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죠. 무조건 약을 받아가는데 체중을 재봐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 그 길고양이 약 찌어달라고 오시는 분
병원에 되게 많아요. 약만 좀 지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체중을 모르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체중 모르면은 못 지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은 체중을 우리나라 고양이 평균 체중이 얼마죠? 4kg예요. 4kg. 4kg로 그냥 잡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되게 조그만 고양이에요 이러면 되게 애매해요. 사실 저들이가 어렵고, 가령 조그맣다고 하는데 이분 기준에나 조그만 거지 되게 큰 경우도 있고, 되게 큰 애인데 사실 너무 마른 애들도 있고. 그러면은 사실은 애기가 뭐 실제로는 한 2kg 나가는데 4kg로 우리가 계산을 했다. 2kg 나가는 약간 조그만 고양이고, 조금 마른 고양이고, 조금 어린 고양인데 보호자가 이 정도 돼요 해서 4kg 계산했다. 그럼 약 용량이 2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약 용량 2배 들어가도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약은.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약물 사용 시 적절한 용량 계산하기 위해, 심지어 그냥 목에다 바르는 이런 그 사상충 약도 다 체중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미용하는 경우에는 어떻죠? 미용하는 경우에는 다 정해져 있죠. 그 사이즈에 따라서 금액이, 그러니까 적절하게 미용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제일 거리가 먼 거는 순종인지 판단하기 위해서인데, 자, 실제로 동물병원에 이게 많아요. 우리 말티즈가 3kg인데 얘 순종 맞나요? 3kg인데 말티즈 체중에 맞는 건가요? 작은 말티즈인가요? 큰 말티즈인가요? 말티즈, 비숑, 포메라니언. 그거는 병원의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순종이든 아니든. 우리는 순종이든 아니든 그냥 아프면 치료하는 게 목적이지. 그런데 실제로 이런 질문이 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체중 재보고 나서 순종 여부를 묻는다든지, 샵에서 제대로 샀을까요? 이런 거 묻는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체중 측정의 목적이 아닙니다. 의료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 개를 데리고 출국할 때, 요거는 이제 아직 배우지 않은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레포트 쓰면서 이런 것도 한번 참조해서 보세요. 이 질병에 대한 접종 기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나라가 매우 많다. 어떤 나라인가? 뭘까요? 개 기관지염, 캔넬코프, 광견병, 개 코로나 장염, 개 인플루엔자, 심장상충. 자, 일단은 다 하나같이 많이 걸리는 병이긴 병이에요. 대신에 심장상충은 제껴. 왜냐면은 심장상충은 백신이 없어요. 자, 개 인플루엔자는 개 독감이죠. 이건 나라마다 발생되는 게 조금씩 다르고, 코로나 장염도 마찬가지. 그러나 어쨌든 상시적으로 발생되는 병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대부분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개 기관지염이라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호텔 같은 데 들어갈 때도 이 접종 기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런데 뭘까요? 광견병이에요. 광견병. 그죠? 일단은 광견병이라는 게 어떤 병이죠? 야생 너구리라든지 야생 온혈동물은 다 광견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물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침 안에 있는 광견병 바이러스가 몸을 타고 올라갑니다. 뇌까지. 그쵸? 그래서 다른 개가 걸리든지, 사람이 물리면 사람이 걸리고. 만약에 야생 너구리가 우리 개를 물었다. 그 다음에 우리 개가 나를 물었다. 그럼 내가 광견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죠? 이 광견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휴전선 이남에서만 발생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외국에서는 되게 주의하는 질병 중에 하나의 이유가, 미국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오클라호마에 갈 때도 사람은 원래 광견병 바이러스 안 맞아요. 잘. 근데 강아지는 대부분 맞죠. 강아지는 다 맞고 사람은 잘 안 맞는데, 거기는 광견병 사람 접종 기록도 필요하다 그래서 병원에 가갖고, 병원에서 안 놓고 국립중앙의료원인가? 우리나라에 놓는 데가 거의 없어요. 거기가 30만원인가 주고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견병이 미국이나 외국이나 이런 나라는 일단은 야생동물이 되게 많아요. 야생동물이 많고, 큰 개 같은 경우는 마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분 막 미국 무슨 해외 토픽 보면 마당에 곰 들어왔다, 악어 들어왔다 이런 거 많잖아요. 곰이나 악어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바켓이라 그래갖고 그 큰 약간 퓨마만큼은 안 되는데 이만한 그 야생 고양이 엄청 큰 거 있어요. 바켓이라든지 아니면 너구리라든지 오소리, 박쥐 이런 애들은 진짜 많이 들어와요, 마당에. 그럼 얘네들이 마당에서 키우던 누굴 물까요? 제일 많은 리트리버 같은 애들을 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리트리버가 광견병에 걸리고 사람도 광견병에 걸리죠. 그래서
이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런 강아지 풀어서 키우는 데도 많고 야생동물도 많기 때문에 사고가 좀 심심치 않게 발생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다른 질병들은 개만 걸려요. 그래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라 그래도 자기 나라 개만 감염되는 수준이지만 광견병은 어때요? 사람이 걸려서 사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가 광견병에 대한 접종 기록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음 중 동물관리사 등 동물병원의 간호 인력이 관리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닌 것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물품 같은 거 한다 그랬죠? 그러면 약품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다 하게 되죠. 자,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약품을 여러분들이 다루셔도 되지만 뭐는 안 될까요? 향정신성 의약품이랑 마약류는 여러분들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수의사가 여러분한테 만약에 이거를 맡긴다 그러면은 이 수의사는 문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거 막 이런 관리 같은 거 맡기고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명령 같은 거는 이제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지,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면 뭐예요? 케타민, 프로포폴, 뭐 벤조다이아핀, 벤조다이아제핀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 마약류도 또 따로 있어요. 마약류는 뭐 몰핀이라든지 펜타닐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마약류. 그렇죠? 어쨌든 향정신성 의약품이든지 마약류든지 이거는 면허가 있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등록도 해야 되고 병원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병원 가서 보시면 어때요? 그 금고 같은 거 있죠. 금고 같은 거 안에 프로포폴, 이제 보통 프로포폴이나 케타민이나 이런 이제 보관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살짝 꺼내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관리하고 수량 관리하고 뭐 기록하고 이런 거는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취에 보통 사용하거나 마취라든지 아니면은 안락사에 사용하는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류는 여러분들이 관리하지 않는다. 기타 백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어요. 관리해서 여러분들이 놓지만 않으면은 수량 관리라든지 품목 관리, 제거 관리 다 할 수 있고, 동물용 호흡 마취제도 있는데 이것도 금고에 보관 안 하고 보통 밖에다 보관합니다. 이것도 요거는 이제 주사제 같은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 이제 마취할 때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안에 이제 넣는 데가 있어요. 그냥 쪼르르 따라가지고 그 호흡 마취에 채워 넣고, 그러면 이 마취가 기화를 해가지고 그 마취제로 사용을 되는 거고, 기화가 안 된 액체 상태에서는 그냥 마취 효과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펜벤다졸 등의 기생충 제제. 자, 그런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기생충 제제 같은 거, 기생충 알약 같은 건 여러분 수량 관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펜벤다졸이 그 암 치료한다고 해갖고 이게 동물용 기생충인데, 그 김철민인가 이 사람 무슨 폐암에 걸렸다고 해갖고 펜벤다졸 복용했다고 그랬잖아요. 동물용 구충제인데 자꾸 동물병원 와서 이 펜벤다졸을 찾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 보니까 대한수의사협회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펜벤다졸 찾으면 주면 안 된다고, 동물을 데리고 오지 않는 이상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다만 여러분들이 어쨌든 관리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고, 소독약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관리도 하고 희석도 하고 만들어서 분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솜 같은 거 넣고, 그 다음에 소독약 알코올솜 같은 것도 만들죠. 자, 동물보건사가 진료 후 손을 깨끗이 씻지 않았을 때 본인도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은,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진료가 끝나고 나면 뭐 해야 되죠? 진료대를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진료대 닦고 뭐 해야 되죠? 여러분들도 손 씻어야 돼요. 그쵸? 손 씻는 이유는 강아지에서 강아지로 전염될 수 있는 질병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건위생, 코로나 이런 것도 있고, 동물병원 상에서는 강아지에서 강아지로 전염되는 질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을 안 씻으면 내가 다음에 보정하거나 내가 다음에 보는 진료 보는 그런 강아지도 같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손을 당연히 씻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사람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걸리는 경우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바로 곰팡이성 피부질병입니다. 여러분 혹시 링웜이라고 아세요? 링웜? 자, 그래서 그 곰팡이가 어떻게 감염이 되냐면은 포자가 막 날라댕겨요. 포자가 막 날라댕기다가 딱 붙는 형태로 되는데,
그 곰팡이성 질병은 이게 링웜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강아지보다는 보통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털이 이렇게 숭숭숭숭 빠져요. 숭숭숭숭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숭숭숭숭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거기에 각질이 생기고 빨갛게 되고 그런 게 이제 링웜이 그 보통 고양이의 곰팡이, 강아지의 곰팡이, 정확하게는 피부 사상균이라 부르는 그런 곰팡이인데 이게 사람한테도 감염이 돼서 저도 옛날에 걸렸었어요.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빨갛게 돼갖고 링처럼 만들어지고 되게 가려워요. 이게 곰팡이성 질병인데 보통은 면역이 떨어진 사람이나 어린 사람, 나이 든 사람 같이 조금 면역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도 20대 때 걸렸어요. 그 얘기는 그냥 아무나 다 걸릴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럼 이제 생기면은 피부병이니까 골치 아프죠. 곰팡이병이니까 잘 낫지도 않고 우리 몸에 있는 곰팡이병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무좀이 이제 곰팡이성 질병이거든요. 무좀 같은 게 재발이 잘 되고 낫지 않잖아요. 링웜도 비슷한 곰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료고 손을 씻지 않았을 때 사람이 감염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거는 링웜계의 곰팡이성 질병이에요. 자, 좀 알아두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또 만약에 내가 집에서 고양이를 키운다 그러면 내가 링웜 가지고 가서 우리 집 고양이한테 줄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도 걸리고 집에 있는 고양이도 걸리고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어쨌든 사람한테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테이블도 깨끗이 닦아야 되죠. 진료대 테이블도. 그래서 저도 보통 링웜이 의심되는 이 곰팡이성 피부사상균이 의심되는 동물을 진료하고 나서 테크니션 선생님한테 꼭 얘기해요. 가서 손 씻으세요. 예,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외로 잘 감염이 된다는 것 알아두시고 기타 어쨌든 인수공통성 전염병은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알아두시는 게 좋고 개 파보장염, 개 코로나, 개 아토피, 개 심장상충 전부 다 이거는 개만 걸리는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걸리지 않지만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매개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파보 같은 경우 전염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바이러스는 원래 외부에 나와 있으면 잘 죽는데 얘는 잘 죽지도 않아요. 저항성도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내가 신나게 병원에서 파보 환자 돌보고 집에 가서 우리 강아지가 갑자기 설사하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나를 인해서 파보가 옮아간 거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야 된다. 당연히 집에 있는 강아지는 뭐를 해야 돼요? 백신을 잘 해놔야 되죠. 자, 다음 중 물품 반입 시 올바르지 않은 거, 이거 뭐 재고관리 물품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죠. 물품이 들어오면 종류와 수량이 거래명세에 기재된 것과 맞는지 확인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거래명세서를 꼭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수량, 품목, 그리고 이게 어느 병원으로 온 건지 이런 것들 잘 확인을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설명 한번 했었죠. 우리 병원에 향정시성 의약품이 이만큼 들어왔는데 테크니 선생님은 여기 뭐 주문했나 보네 원장님이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병원이 엉뚱한 병원으로 이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 갈게 우리 병원으로 온 거예요. 원장님이 엄청 열받았죠.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거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어때요? 그거 모르고 뜯었다가 어떻게 돼요? 잘못해서 나중에 혹시 문제 생기면은 어떻게 됐어요? 병원이 문 닫고 뭐 몇 개월 정지당해요. 진짜 그 의약품 같은 거 그 마약류 관리 잘못하면은 그 다음에 잘못하면 그 마약류 관리 문제로 그 뭐 문제가 크게 생길 수도 있죠. 그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거래명세 등의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후 인수서명을 한다. 서명할 때 명세표에 나와 있는 거. 사실은 품목까지 다 확인하는 게 좋은데 바쁘다 보면 박스 뜯고 다 일일이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쨌든 적어도 명세서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는 잘 체크를 하고 주문한 거랑 맞는지 체크해야 되고. 자, 냉장 보관할 거, 상온 보관할 거 구분해서 보관해야 된다. 당연하죠. 여러분 뭐 요새 맞는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 상온에 얼마 있었다고 다 폐기하고 그러죠. 보관 잘못됐다고. 그죠?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상온에 보통 이제 물에 풀리고 나서 상온에 1시간 정도 있으면은 이 백신은 쓸 수 없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강아지 백신도. 그런데 내가 이제 깜빡하고 이제 퇴근하기 전에 물건만 받아놓고 가버렸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얼려야 된 주사제 같은 뭐 냉장시켜야 된 주사제 같은 게 상온에 있으면 이거는
약효가 떨어졌기 때문에 쓸 수가 없죠. 그럼 이거는 준 사람 잘못이 아니고 받은 사람 잘못이기 때문에 병원에 로스가 된단 말이에요. 큰 손해가. 그렇기 때문에 받았을 때 거래명세 내역을 보든지 물품을 뜯어 보든지. 그래서 물품 뜯어보면 박스 옆에 냉장 보관할 거는 뭐 2도에서 8도 사이로 보관하세요, 이런 설명이 써있죠. 그런 것들 잘 구분해야 되고,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일단 물건을 받아놓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건 자체를 받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명세서에 나와 있는 게 맞는지 그런 것들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담당자가 없는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받게 되면은 주문한 내역이 맞는지 명세서에 나와 있는 내역이 맞는지 이런 것들 체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물건을 받아오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품과 함께 서류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은 서류철에 잘 보관을 해라. 대기실 응대시 진료 순서에 대해서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진료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기본적으로는 예약 환자가 우선이죠. 그죠? 그 다음에 대기 환자한테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냥 예약도 안 하고 오신 분들은 양해를 구해야 돼요. 몇 시에 예약이 있으니까 예약 환자가 오게 되면 우선 진료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고, 만약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예약 환자가 왔다 그러면은 이분 예약하셨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실 예정입니다 라고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꼭 컴플레인이 나오죠. 저분 나보다 늦게 왔는데 근데 이분 예약하셨는데요 하면은 할 말이 없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약 환자, 대기 환자가 있으면은 일반 대기 환자죠. 예약 환자는 대기 환자에 우선해서 들어가고, 자,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경우는 대기 시간을 말해준다. 그래서 앞에 손님 엄청 기다리고 있다든지, 내가 원장한테만 진료를 보는데 원장이 이제 엄청 밀려있고 다른 수의사 텅텅 비어있다. 그러면은 뭐 다른 수의사한테 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든지, 어쨌든 기본적으로 대기 시간 꽤 걸린다. 뭐 30분 걸려요, 1시간은 걸려요, 이런 거 얘기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응급 환자가 들어온 경우에는 예약이든 대기든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병원은 수의사가 많으니까 응급 환자 볼 수 있는 사람들 많지만, 작은 병원 같은 경우는 뭐 수의사 뭐 3명, 작지도 않죠. 이 정도면 수의사 한 4명 정도 있다, 3명 정도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CPR 하러 가요. 막 심박 마사지 하러. 그러면은 기다린 손님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응급 환자 우선 처치를 해야 됩니다. 응급 환자가 들어오면 대기든 예약이든 우선한다. 백신, 사상충 예방 등의 환자는 중요도가 덜하기 때문에 아픈 환자를 우선 치료한다. 백신이나 사상충이나 이런 예방 환자들은 아픈 환자는 아니죠. 그쵸? 그러면은 아프지 않으니까 나중에 봐도 되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응급이 될 정도로 아프면 모르겠지만 병원에는 아픈 환자가 오는 경우도 있고 백신처럼 예방적으로 안 아픈 환자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예약 순서에 맞춰서 혹은 대기 순서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그래서 중요도가 덜하고 이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응급이 있을 땐 중요도가 우리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 앞선 진료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차 등을 권하면서 양해를 구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업종에 있는 분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지금 앞에 진료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뭐 차 한잔 하시면서 기다리세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말도 해주고 동물한테 말도 걸어주고 해야 돼요. 자, 고양이 진료에 대해서 맞지 않는 것은, 자, 고양이 진료 뭐라 그랬죠? 일단 고양이가 어떻다 그랬어요? 되게 예민하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예민하다 그랬기 때문에 함부로 막 케이지에서 꺼내거나 뭐 꺼내려고 막 들거나 그 다음에 큰 소리를 낸다거나 그런 것들 하는 거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케이지에서 함부로 꺼내지 말라 그랬죠. 제가 케이지에서 함부로 꺼내다가 손가락이 제대로 물렸습니다. 진짜 코딱지만한 고양이에요. 이건 3개월이 뭐야, 한 8주 됐을까? 8주는 더 됐겠다. 3개월 됐겠다. 와, 그 조그만 고양이가 물었는데 여기를 그냥 확 해가지고 손이 땡땡 먹었어요, 진짜. 그래서 고양이한테 물리면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병원 가야 된다고. 이빨이 날카롭고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빨에는 항상 세균이 득실득실해요. 그 다음에 칫솔 등으로 머리를 긁어주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브러쉬질이라고 하는데, 그 전용 칫솔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칫솔로 머리 이렇게 살살 긁어주면 고양이가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펜 같은 걸로 긁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더 화내는 고양이도 있어서 한번 분위기 괜찮다 싶으면은 브러쉬로 살살 긁어줘요.
자, 그 다음에 진료실에 들어오면 고양이는 항상 조용히 어둡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담요등을 이용해서 보정하는 방법이 있죠. 담요등을 이용해서 보정을 해주고, 자, 고층의 경우 창문으로 도망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창문을 닫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고양이는 고층이든 저층이든 일단 구멍이 보이면은 숨든지 도망가든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층에서 뛰어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만약에 고양이의 동선에 따라서 지금 내가 고양이 진료실에 있다. 이제 처치실로 옮길 예정이에요. 진료실이랑 처치실은 보통 붙어있죠. 뒷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바로 처치실로 데리고 가면 되는데, 자, 내가 처치실에서 초음파를 보기 위해서 초음파실로 데리고 가겠다. 초음파실 2층에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사이에 있는 창문이라든지 동선에 있는 모든 창문 같은 거는 전부 닫아놔야 되죠. 창문도 닫고 문도 닫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절대 고양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일단은 강아지는 도망을 가게 되면 강아지가 땅바닥에만 있죠. 그죠? 땅바닥에서 잡으면 돼요. 근데 고양이는 어때요? 위로 점프를 한단 말이에요. 점프를 하고 창문을 타고 나가고 그 다음에 책장 같은 데 올라가고 잡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동물병원에 온 개가 매우 예민해하며 다루기 힘들고 막 물려고 그르르 한다. 그런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은, 자, 일단은 보호자나 스텝이나 수의사나 사람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무는 개에게는 함부로 다가가지 않는 게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물릴 수 있기 때문에 머리 쪽은 함부로 보정하지 않는다. 그쵸? 팔이나 다리를 물리는 것도 위험하지만 머리를 물리면, 목을 물리면 사람이 죽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절대로 머리 쪽은 여러분들이 나서서 막 보정하거나 머리인데 얼굴을 들이밀거나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강아지가 갑자기 무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항상 경고를 줍니다. 더 다가오지 말라고. 르르 하면은 그거는 경고를 주는 거예요. 진료실 당연히 조용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요인 줄여야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입마개와 이 칼라를 적절히. 이 칼라는 엘리자베스 칼라라 해서 플라스틱으로 된 칼라죠. 천으로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입마개를 뒤에서 이제 싹 하든지 칼라를 하든지 손으로 입을 꽉 잡아 물지 못하도록 컨트롤한다. 이건 좀 위험해 보이죠, 그죠? 기본적으로 손이라든지 이런 게 하면 어때요? 내가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강아지가 더 빨라요. 확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입마개 같은 거를 제일 좋은 거는 보호자분한테 그냥 줍니다. 그리고 보호자분한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보호자 그 오리 입마개라든지 그런 머즐이라 그래서 이런 입마개라든지 아니면 이 칼라 같은 것도 보호자가 해요. 그래서 본인이 손으로 손가락 막 왔다 갔다 하면 물려요 또. 그래서 손가락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손으로 잡지 말고, 정말 응급한 상황이면 손이고 뭐고 일단 잡아서 못 물게 해야겠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컨트롤만 잘 해주면 그 손으로 컨트롤 해주지 말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머즐이라든지 이런 거 쓰고 기본적으로 보호자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 보호자에게 주고 해달라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뭐 머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뒤에서 살 당해서 딱 해갖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도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자기 강아지도 보호자는 물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가 뭘 하려고 하면은 물어서 막 제지하는 강아지는 없죠. 그런 경우는 흔치 않죠. 너무 공격성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꼭 보호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10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